첫 번째 섹터는요, 유틸리티입니다. 대표적인 방어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유틸리티에 대한 저희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공략 포인트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항공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 이슈 속에요, 최근 폭락했던 유가가요, 반발 매수세가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대표적인 유가 하락의 수혜주로 항공주 좀 최근 흐름에 따라서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저희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의료, 수술, 로봇이라고 준비해 주셨어요. 5월 말에도요, 이제 정책 공약 모멘텀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공략해 주셨던 테마이기도 한데요. 어떠한 대응 전략 필요한지 지금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유틸리티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유틸리티 업종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 띄고 있거든요, 박사님. 시장 조정과 함께 이런 흐름 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유틸리티 안에서는 어떠한 공략 포인트 짚어볼 수 있을까요? 엊그저께 한국전력이 거의 한 8% 정도, 17% 하루에 이렇게 움직였어요. 한국전력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그게 무거운 종목이고 또 그리고 시장 내에서도 굉장히 업력도 오래됐다가 이런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두 자릿수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가장 기본적으로 유틸리티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시고 국제유가를 보시면 되죠.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면 이 유틸리티의 원재료가 되는 에너지 비용이 다운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유틸리티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쳐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기다 관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올려라 말아라 이 말을도 많이 하고 가스요금도 뭐 올려라 말아라 말을 많이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전기요금도 그렇고 가스요금도 동결로 갑니다. 동결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말들이 나와요. 그 이유는 가장 간단합니다. 이 요금은 그대로인데 이 요금을 받기 위해서 외국에서 사오는 에너지 비용은 여기 있다가 여기로 떨어지는 겁니다. 국제유가가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면 이만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이런 외국에서 에너지를 수입해와서 이걸 가공해서 다시 전기로 만들어서 우리 수용가에게 팔아는 이런 업체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수익을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유틸리티주들은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가 하락으로 방향을 잡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으로,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쪽으로, 원화 강세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이들 업체들은 실적을 흑자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 기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를 보시면 한 2분기 들어와서는 꾸준히 계속 플러스 되면서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겁니다. 최소한 겨울이 들어가기 전에 늦가을까지는 이런 흐름이 계속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그때까지는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국제유가가 중동 정세의 불안이나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공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제약을 받아왔어요. 국제유가는 기본적으로 공급 우위의 시장입니다. 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그대로 있고 공급이 늘어나거나 줄거나에 따라서 이 국제유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긴 하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러시아의 값싼 석유가 그 해외 국제시장에 못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국제유가가 밀어올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국제유가를 계속 밀어올리던 요인들이 요즘 다 사라졌습니다. 노후 전쟁도 조만간에 끝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에게 주었던 이 석유 수출 금지 조치 이게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 그대로 값싼 러시아 석유를 다시 옛날처럼 사다 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사회 전반에 또 경제 전반에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낮아지면 우리 경제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한국전력 가지고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한국전력 기본적으로 이 해외에서 석유나 버거시유나 LNG나 이런 것들 사와서 그걸 갖고 발전을 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수용가에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제유가가 낮아지면 이 회사들이 수익이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수익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해외에서 에너지를 사오는 석유를 사든 뭘 사든 간에 이건 다 달러로 결제를 하는데 달러에 대해서 우리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한국전력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당연히 한국전력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 며칠 동안 계속 특히 2분기 들어와서 꾸준히 한국전력이 올라왔다가 어저께를 좀 기점으로 해서 잠깐 차익 시장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 오전 시장에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대세에 큰 변화 없습니다. 38,000원대 가격이라면 한국전력 여전히 싼 그런 회사입니다. 자, 두 번째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이 가스를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에 독점해서 수입해오는 업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독점을 해서 이 가스 파이프망을 통해서 우리 수용제 가스를 파는데요. 근데 이게 거의 독점해서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가격 결정이 지금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정부가 많이 간섭을 해서 이 가스 요금을 올리는 걸 최대한 억제를 시키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가스, 천연 LNG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그에 따라서 수익이 날 가능성이 그것 때문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LNG 사올 때 우리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사기 때문에 달러에 대해서 원화가 강세면 당연히 이것도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도 하반기 때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국전력이나 또 가스공사나 모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더 좋아질 업체들입니다. 지금 이 종목들에 대해서 뭐 가격 조정이 있다면 이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사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역난방공사입니다. 이 업체도 마찬가지죠. 그 말 그대로 그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다 사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98%를 해외에서 수입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틸리티주들은 대부분 다 그 에너지를 사오는 에너지를 대부분 달러 베이스로 사오죠.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원화 강세, 그다음에 국제유가 하락, 이 조건에서는 이 유틸리티주들이 모두 강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긴 템포로 접근하시면 지금 마이너스 날 때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국제 유가가 이제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만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 소식으로 인해서 이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좀 누그러지고 국제 유가도 좀 급락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국제 유가 하락의 흐름 그리고 원화 강세의 흐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유틸리티주들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한국전력과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 오전에는 파란불 켰는데 지금 또 플러스권 전환해 있다라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까지 관심 종목으로 지켜볼 수 있겠다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항공주 준비해 주셨거든요. 이 항공주도요, 대표적인 유가 하락의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같은 포인트, 같은 맥락 안에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렸고 원화가 강세, 즉 원화가 달러에 대해서 강세를 나타낼 때 이 회사들은 특히 더 실적도 좋아지고 네. 왜냐하면 원화가 강해지면 한국 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많이 갑니다. 그럼 여객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많이 나죠.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항공기들, 보잉이든 에어버스든 해외에 다 사옵니다. 네. 이 석유를 사오듯이 비행기도 해외에 다 사오는데 다 대부분 달러 빚을 내서 사옵니다. 그럼 달러 빚이라는 건 말 그대로 원화가 강세이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어지게 되죠. 그런 부분 때문에 항공주들도 전형적인 이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국제유가라는 말보다 유류 할증제라는 말을 더 잘 하실 겁니다. 비행기표를 살 때 항상 유류 할증료가 이걸 꼭 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말 그대로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 유류 할증료가 국제유가 변동폭을 고객들에게 항공권에 전가함으로써 자신의 리스크를 좀 뭐랄까 소비자들한테 떠넘겨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항공사들도 먹고 사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7월 달 여름 휴가 시즌입니다.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7월 달에 그러니까 이 유류 할증료가 아마 3년 9개월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 7월 달은 여름 휴가 시즌에 해외로 나가신 분들이 많아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항공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건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대한항공, 우리나라에서 뭐 두말할 필요 없이 항공사면 대한항공입니다. 거기다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항공까지 인수를 해서 통합국적기로 2027년에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그 전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항공사의 파일럿들의 임금 체계를 이번에 맞춥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두 항공사의 문화나 이런 것도 맞추면서 2027년에 통합 국적기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은 꾸준히 이제 마음대로 지금도 장사를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잘해갈 것이고 이제 규모의 경제를 어마무시하게 커져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잘 보셔야 되고 대한항공 나름대로 지금 현재 그 재무구조도 괜찮고 물론
이 회사에 대해서 모 회사인 한진칼에 대해서 M&A 위협이 좀 있습니다. 그 M&A 위협이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이 모 건설사가 여기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면서 한진칼에 대해서 뭐 18.5%, 그다음에 최대주 조원태 회장 쪽에서 20점 몇 프로 정도 해가지고 한 1.5% 차이로 그 갭이 줄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리스크는 요번에 그 사모펀드들, 요번에 이제 그 한진칼에 사모펀드 들어온 쪽이 대부분 다 조원태 회장 쪽의 우호주주라는 게 알려지면서 이런 그 리스크 자체가 많이 해소됐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대한항공의 실적에만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되는 타임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원달러 환율에서 워낙 강세가 나타나고 또 나름대로 이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그런 모든 조건이 대한항공의 실적이 좋아지는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한항공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시작이라는 소리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쳤고 허들을 모두 거쳐서 이제 확실하게 두 회사는 통합된다는 게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대한항공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인지 자체적인 대한항공 자체만 갖고도 이제 평가를 하셔야 되고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회사 넘어가겠습니다.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은 그래도 LCC라고 해서 저비용 항공사 중에 1등을 했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 그 무한공항에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고 이후로 제주항공은 운항 편수를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운항에 더 관심을 갖게 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줄이다 보니 실적도 별로 좋지 않았죠. 1분기 때 적자를 낸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모회사, 이 애경그룹이 이 제주항공의 사고 이후로 말 그대로 사람들한테 좀 뭐랄까 미운 털이랄까요? 이런 게 박혀서 이 불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경그룹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애경그룹은 결국은 유동성 지금 위기 속에 빠져들면서 이 제주항공, 경영권 지분이 붙어 있는 제주항공 지분을 모두 주식 담보대출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 주가가 떨어지면 자칫하다가는 애경그룹은 이 경영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제주항공은 웬만해서는 좀 실적을 좋게 하거나 아니면 좋은 호재성 재료를 많이 내놓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애경그룹이 살려면 제주항공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항공에 대한 M&A 이슈가 살아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티웨이항공입니다.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는 요번에 M&A가 됐습니다. 요번에 이제 소노인터내셔널이 인수를 했는데요. 이 소노인터내셔널은 이 호텔과 리조트 이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서는 돈을 잘 버는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가 풍부한 유동성을 갖고 TA항공을 인수하면서 TA항공은 든든한 뒷배를 가지게 된 겁니다. 예전에 예림당이라고 아동도서를 하는 쪽보다는 훨씬 더 큰 회사가 이제 그 모회사로 온 것이죠. 그런 면에서 TA항공은 이제 그 단거리 그 항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거리까지 뛸 수 있는 그러면서 유럽 노선도 이제 나가면서 또 그리고 또 캐나다 노선도 이번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북미 쪽으로도 이번에 또 생주 그 운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공사는 중장거리를 뛰면 수익이 좋아집니다. 그런 면에서 TA항공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그것 때문에 높아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TA항공은 소노인터내셔널이 최대주로 바뀌면서 재평가를 받는 그런 항공사가 될 가능성이 크고 저비용 항공사 중에 1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봐주시면서 이 항공주들도 원달러 환율이 강하고 또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면 항공주들은 실적이 좋아진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시 원달러 환율 1,360원 선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달러 약세 현상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 이 하향 안정세에 좀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항공주들 여기에 7월 여행 성수기에 더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저희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TA항공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마지막은 의료 수술 로봇입니다. 한 달 전입니다. 네. 이제 한 달 전 이맘때쯤에 네. 파트너님께서 의료 수술 로봇 테마 동일하게 좀 가지고 와 주셨었더라고요. 저희 어떤 대응 방안 좀 네.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 의료 쪽, 그러니까 로봇 쪽이 요즘 굉장히 대세입니다. 네. 이게 이제 연초에 CES의 그 TA, 그러니까 지금 그 이런 젠스랑 CEO가 말 그대로 자신의 AI 이 뭐 가속기를 갖고 뭘 할 수 있냐 할 때 뒷 배경으로 로봇들을 각 회사마다 네. 쭉 한 10몇 개를 세워놓고 자기네 가속기가 이 로봇들의 두뇌가 돼서 이 로봇들이 피지컬 AI를 구현해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피지컬 AI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이거를 사람들이 런칭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진짜로 그 공상과학만화에 나오던 그 로봇이 이제 우리 생활성에 들어오는가라고 네.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의학 분야에 의사 한 사람이 뇌수술 같은 걸 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긴장도가 높고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에 수술할 수 있는 건수가 제한이 돼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의료 수술 로봇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 사람이 기존에 하루에 한 건을 했다면 네. 의료 수술 로봇을 통해서 한 5건까지로 한 500% 정도 이 수술량이 늘어난다는 걸 실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나라 이 의료 수술 로봇의 이 기술력이 많이 발전을 했고 대형 병원에서 이 의료 수술 로봇을 갖고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술 케이스가 빅데이터로 쌓인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길게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는 의료 수술 로봇의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달에 처음 이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은 이쪽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 선진국 로봇, 의료 수술 로봇들과 경쟁하는 체제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투자자들로서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미래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미래컴퍼니라는 회사는 이것도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장비 업체가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복강경 수술 로봇입니다. 복강경 수술 로봇은 복강경이라는 건 이제 작은 이제 현미경 같은 걸로 사람 몸속에 구멍을 2개를 뚫고 그 안에 로봇팔을 집어넣어서 수술하는 건데 굉장히 작은 부위에 그러니까 구멍을 내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이 환자가 회복력도 빠르고 수술도 굉장히 좀 섬세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미래컴퍼니도 이름이 이제 레보아인이라는 회사 수술 로봇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 원자력병원이나 세브란스나 여러 가지 대형 병원에 이게 납품이 되면서 그 수술 케이스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레보아이, 미래컴퍼니 레보아이는 제3세계라고 볼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이나 몽고나 러시아 이런 파라과이 이런 나라에 수출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선진국 시장, 수술 로봇으로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는 선진국 시장에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술 케이스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런 회사들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고영이라는 회사입니다. 고영이라는 회사, 이 회사도 반도체 3D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 의료 수술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의료 수술 로봇 중에 가장 어렵다는 뇌수술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대단한 건데요. 이 뇌수술 로봇을 갖고 미국의 501K라고 해서 미국 FDA의 의료 기기로서 승인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자마자 미국 대형 병원에서 보란 듯이 이 회사 의료 로봇, 그러니까 이 뇌수술 로봇을 사다가 자기네 병원에서 실제 수술을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대단한 기록이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80년대 후반에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포니2를 미국에다 수출했을 때와 비슷한 그러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의료 수술 로봇 시장은 업력이 길게 보면 30년 정도 된 시장이고 그 시장을 아주 단단하게 독과점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선진국 업체들의 시장을 뚫고 한국의 의료 수술 로봇이 로봇 회사가 이 고영이라는 회사가 이 미국의 이 수술 로봇 시장을 뚫고 들어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영은 자체 주력 사업인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서 시장이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면서 그 실적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여기서 벌어들인 돈을 갖고 의료 수술 로봇 쪽에 많이 투자를 할 겁니다. 미래 성장성은 이 의료 수술 로봇 쪽, 뇌수술 로봇 쪽에 이쪽에 미래 성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 마지막에 큐렉소입니다. 큐렉소는 말 그대로 의료 수술 로봇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고 인도 시장에서 꽤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큐렉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올해 다시 한번 이 인도 시장에서 수술 로봇을 더 많이 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호주, 브라질 같은 5개국에 수술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수술 로봇을 팔 수 있는 그 인증을 이번에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큐렉소의 수술 로봇들도 선진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의료 수술 로봇들을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